어이 아줌마, 칼솜씨가 아주 그냥 손목 힘이며 슬쩍 보이는 문신까지 왕년에 칼 좀 쓰셨나 본데.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 던져진 남자의 시선은 윤소영의 팔뚝에서 가슴으로 향했다. 순간 소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예측 불허의 상황. 그녀는 왜 새벽 시장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부산국제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짭짤한 바다 내음과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 어김없이 윤소영의 작은 닭집 소영 닭집의 셔터가 가장 먼저 올라갔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소영은 익숙한 듯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을 다듬어온 장인의 손길처럼 냉장고에서 꺼낸 닭발은 순식간에 깔끔하게 손질되었다. 칼날이 뼈를 가르는 서늘한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오늘도 30마리. 나지막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손을 닦던 소영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굳게 다물린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왼쪽 뺨에 깊게 새겨진 칼자국으로 인해 더욱 차갑고 강렬해 보였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흔적. 소영은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쓸어보았다. 그때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언뜻 드러난 하얀 백조 문신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그 문신은 칠성파의 상징이었다. 과거 그녀를 백비라 불렀던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낙인이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소영은 속삭였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과거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잠시 숨어 있을 뿐이었다. 해가 떠오르며 시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섞이고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영의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는 드물었다.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다. 소영씨 오늘도 일찍 왔네. 옆 정육점 박 사장이 건넨 인사에도 소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푸근한 미소에도 소영의 표정은 굳건했다. 박 사장은 이미 그녀의 무뚝뚝함에 익숙해진 듯 했다. 어제 약국 김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던데 오늘 토종닭 한 마리 보내드릴까 하는데. 소영은 말없이 손질한 토종닭 한 마리를 비닐봉투에 담아 건넸다. 삼계탕 재료도 같이 넣었어요. 푹 고아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박 사장은 빙긋 웃었다. 역시 우리 소영씨는 말은 적어도 마음씨는 최고라니까. 소영은 대답 대신 다시 칼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찰나 눈빛 속에 스치는 슬픔 같은 감정을 박 사장은 놓치지 않았다. 국제시장에서 윤소영은 그런 존재였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속 깊은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소영의 가게는 잠시 한산해졌다. 그녀는 익숙하게 가게 안쪽 도계실로 향했다. 닭을 손질하는 작업대 옆 낡은 서랍장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소영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소영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은 오래된 단검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분명 소영이었지만 지금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풋풋한 모습이었다. 그 시절 그녀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백비였다. 소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나는 이제 이 시장의 사람이야. 그녀의 중얼거림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닭집 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의지였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법이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국제시장의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낯선 남자들이 소영의 가게 앞에 멈춰 선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소영은 그 섬뜩한 눈빛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과거 그녀 역시 그런 눈빛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소영 닭집 사장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그 남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흑도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텐데 인사차 들렀습니다. 흑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흑도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불안한 소문들이 오가고 언제부터인가 시장 골목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감시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조성했다. 흑도라는 신흥 조폭이 국제시장을 노리고 있다더군요. 옆 젓갈 가게 순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소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은 말없이 칼날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진입세라는 걸 내라고 한다는데 안 내면 가게 문을 닫게 한대요. 어떡하죠, 소영씨.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소영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억눌러 왔던 위험한 기운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소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과 함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흑도의 보스 서진수였다. 오만한 미소를 띤 그의 시선이 소영에게 향했다. 소영 닭집 유명하더군요. 국제시장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던데. 서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명백했다. 소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수는 느긋하게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흑도가 이제 이 시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당연히 진입세를 내야 하는데 소영 씨는 특별히 월 3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소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뭐라고요? 영세 상인들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서진수는 비웃듯 대답했다.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 안전 걱정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뒤따르던 부하들은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칼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딴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서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소영 씨, 우리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흑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답은 예스만 받겠습니다. 그는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소영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 골목 곳곳에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흑도 조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소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았다. 닭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단검을 꺼내 날카롭게 갈았다. 백조 문양이 새겨진 그 단검은 소영이 칠성파에서 백비로 불리던 시절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직은 안 돼. 소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단검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붉은 피로 물든 세계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가게 문 앞에는 끔찍하게도 피투성이에 죽은 닭들이 매달려 있었다. 각 닭의 목에는 붉은 글씨로 흑도라고 쓰인 섬뜩한 딱지가 붙어 있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메웠다. 하나둘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소영은 담담하게 죽은 닭들을 내려 비닐봉투에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소영 씨,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옆 과일 가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소용없어요. 이런 놈들에게는.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마치 소영이 이 어두운 세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소영이 왜 그토록 확신에 찬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 백비라 불리던 시절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흑도의 남자들이 다시 소영의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서진수 대신 그의 부하들만이 험악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보수님의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중 한 명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소영에게 물었다. 소영은 여전히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냉담하게 대답했다. 말 같지도 않은 보호 따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다른 부하가 비웃듯 말했다. 어제 선물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번에는 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순간 소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흑도의 부하들조차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움찔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공포를 넘어선 마치 죽음을 담고 있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 당신들에게 대답을 하죠. 소영의 단호한 말에 흑도 부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섰다. 소영은 홀로 남아 칼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소영은 도계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낡은 단검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다. 시장 안에는 점점 불안감이 짙어져 갔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흑도에 대한 공포스러운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른 시장에서 흑도에 맞섰다가 무참히 폭행당한 상인의 이야기, 심지어 가게가 불에 타버렸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떠돌았다. 소영은 어두컴컴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듯 어둡게 느껴졌다. 이 조용한 시장이 뭔가 깨지기 시작했어. 소영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로. 칼날에 희미하게 비친 소영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과거 칠성파의 전설 백비의 차갑고 매서운 눈빛이었다. 봉인되었던 야수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이 밝았을 때 소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칠성파에서 백비라 불리며 죽음과 피의 냄새 속에서 살아왔던 그 암울했던 시간들. 소영은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낡은 냉장고 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칠성파 시절 그녀가 사용했던 날카로운 단도 하얀 백조 문양이 깊게 새겨진 도장, 그리고 흑백으로 바랜 젊은 날의 소영과 동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었다. 조심스럽게 단도를 꺼내든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칼날은 여전히 섬뜩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백조 문양이 새겨진 차가운 칼날은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오랜만이네. 소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단도의 무게와 균형을 확인했다.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제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은 과거의 감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칠성파의 백비로 살았던 그 격렬했던 순간들의 기억을.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영은 재빨리 단도를 감췄다. 뒤를 돌아보니 정육점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계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심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박 사장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소영은 침착하게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사장은 분명히 단도와 그 독특한 백조 문양을 보았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게 혹시?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설마. 그때 그 전설의 백비. 소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박 사장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움찔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소영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옛날에 동네에서 정육점을 할 때 칠성파와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백비의 소문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었죠. 하얀 백조 문양의 단도를 든 여자.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전설처럼 떠돌았어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단도를 천천히 상자에 다시 넣었을 뿐이었다. 제가 본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흑도 때문에 뭔가 하실 생각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소영은 희미하게 쓴 웃음을 지었다. 박 사장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존경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박 사장이 따뜻한 말에 소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도계실을 나간 후 소영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의 비밀이 이제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영은 평소와 다르게 시장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흑도의 조직원들이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야채 가게 주인은 울먹이며 돈을 건네고 있었고 철물점 주인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소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흑도 보스 서진수의 오른팔로 보이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였다. 무심코 걷어 올린 그의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인 검은 뱀 문신이 소영의 주의를 끌었다. 필리핀 흑파. 소영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오래전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 흑목파의 상징이었다. 소영이 칠성파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도 그들과 몇 번이나 충돌했던 악연이 있었다. 가게로 돌아온 소영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단순한 지역 폭력배들이 아니라 국제적인 거대 조직과 연결된 세력이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다. 저녁 무렵 흑도의 남자들이 다시 소영의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보스인 서진수가 직접 나섰다. 소영 씨, 우리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영은 흔들림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진수를 응시했다. 거절합니다. 서진수의 날카로운 눈매가 더욱 매서워졌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진수는 잠시 소영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는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 대답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서진수와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후 소영은 조용히 도계실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낡은 단검을 꺼내 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이는 칼날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국제시장의 평범한 닭집 사장 윤소영의 눈빛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칠성파의 전설 백비의 차갑고 강렬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국제시장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여러 가게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진열된 상품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명백한 흑도의 경고였다. 특히 소영의 가게는 더욱 심각했다.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섬뜩하게 건드린 놈은 죽는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누구도 감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는 공권력 따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만의 잔혹한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소영은 말없이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서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 주차장 쓰레기장 근처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과일 가게 영희의 남편이 끔찍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된 것이다. 뒤늦게 앰뷸런스가 도착했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영희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고 시장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돈을 내든 가게를 내놓든 해야겠어요. 누군가의 절망적인 외침이 시장의 어두운 밤을 갈랐다. 소영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격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닌 냉철하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찬 분노였다. 그날 밤 소영은 홀로 도계실에 불을 밝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단검을 꺼내 날카롭게 갈았다. 칼날이 붉은 빛을 섬뜩하게 반사했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소영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칠성파의 전설 백비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소영은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닭집 사장이 아니었다.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도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소영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섬뜩하고 날카로운 형태로 벽에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냉혹한 백비와 현재의 평범한 윤소영이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섬뜩한 형상이었다. 소영은 단도를 품속 깊이 넣고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나섰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번호는 마치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또렷하게 그녀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야. 민철아. 백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민철. 그는 과거 칠성파에서 소영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다. 뛰어난 정보력으로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백비 누나. 마침내 민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 계셨어요?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소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한 거야.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만날 필요는 없어. 내 정보가 필요해서 전화했어. 무슨 정보요? 민철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흑도라는 조직. 알지? 최근 부산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활동 중인. 흑도요? 위험한 조직입니다. 필리핀 흑파의 한국 지부예요. 마약 인신매매. 손 안 대는 게 없는 놈들이죠. 소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보스는 서진수라는 자던데. 맞습니다. 서진수는 흑목파의 조카예요. 필리핀에서 수년간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와 세력을 키우고 있죠. 누나, 혹시 그들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이 내 영역을 건드렸어. 영역이라니요? 누나가 지금 닭집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민철은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국제시장에서 작은 닭집을 하고 있어.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타났어. 소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 왔던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누나, 조심하세요. 그놈 들은 무자비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드릴게요. 예전 칠성파 출신들 중에 아직 활동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충성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소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 민철아.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번 일은 나 혼자 끝낼게. 전화를 끄는 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흑도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그들이 필리핀 흑파와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작은 충돌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잠시 후 소영은 다시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혹시 서진수가 필리핀에 갈 일이 있을까? 글쎄요. 그놈들 매달 초에 본부에 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겁니다. 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소영의 마음속에 희미했던 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마워. 그리고 민철아, 내 여권과 신분 세탁이 필요해. 다음 날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닭을 손질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백비로 돌아와 있었다.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더욱 예리하고 빨라졌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특도의 조직원들은 곳곳에서 상인들을 괴롭혔고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특히 영희의 과일 가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 굳게 닫혀 있었다. 소영은 조용히 시장을 걸으며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 시장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오후 무렵 흑도의 남자들이 다시 소영의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보스 서진수의 오른팔인 가죽 재킷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앞장섰다. 보스님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일 직접 서진수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협상할 게 있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잠시 쏘아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후 2시 완월동 카페에서 보스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가게를 나선 후 소영은 조용히 도계실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다. 민철이 급하게 보내준 새로운 여권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임영이라는 낯선 이름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필리핀행 항공권도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다. 서진수를 따라 그의 본거지로 직접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소영은 정육점 박 사장을 찾아갔다. 박 사장은 소영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 씨?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가게를 비울 겁니다. 혹시 제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소영의 결연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소영은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 가게를 영희에게 주세요. 남편이 다쳤으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 충격과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소영 씨,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묻지 마세요. 아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소영은 서진과의 만남을 위해 완월동으로 향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완전히 백비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서진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2명의 부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소영 씨, 드디어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서진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협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서진수의 눈썹이 비틀어졌다.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만 상대하시면 됩니다. 서진수는 잠시 소영을 흥미롭게 관찰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는 분이군요. 좋아요. 받아들이죠. 그럼 진입세는 매달 300만 원 맞죠? 소영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첫 달치는 내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소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서진수 씨는 필리핀에도 자주 가시나요? 서진수의 눈빛이 순간 경계로 가득 찼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소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외국에 계열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진수는 잠시 소영을 꿰뚫어 보듯 쳐다보더니 다시 능글맞게 웃었다. 비즈니스맨이니까요. 해외 출장은 잦은 편이죠. 짧은 대화를 마친 소영은 카페를 나와 곧바로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수의 필리핀 일정을 정확히 알아내야 해. 이미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마닐라로 갑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민철이 즉시 대답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제 준비해야겠군.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과거의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낡은 도계실에서 단검을 휘두르는 연습을 반복했고 굳어있던 몸의 움직임을 되살렸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소영의 몸은 여전히 그 격렬했던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소영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고 다시는 칼을 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번 깨어난 백비는 쉽게 다시 잠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도 소영은 굳게 다짐했다. 이 시장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새롭게 시작한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끔찍한 악몽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하기로. 도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소영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벽에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평범한 닭집 사장 윤소영과 냉혹한 칠성파의 전설 백비가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섬뜩한 형상이었다. 이제 소영은 완전히 준비되었다. 흑도와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그림자인 흑목파를 단 한 번에 끝낼 최후의 작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소영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날카로운 단도 한 자루가 전부였다. 모든 것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출국장에서 소영은 멀리서 서진수를 발견했다. 그는 두 명의 험악한 인상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다. 소영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다. 서진수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다.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국 심사대 직원의 질문에 소영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다.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5일입니다. 이미영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힌 위조 여권에 출국 도장이 찍히고 소영은 망설임 없이 출국장으로 향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국제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과일 가게 영희와 그녀의 부상당한 남편, 푸근한 미소의 정육점 박사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약국 김할머니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소영은 다시 한번 칼을 들었다. 비행기 안에서 소영은 멀리 떨어진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서진수를 주시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샴페인을 홀짝이며 마치 휴가를 즐기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다. 소영은 이코노미석 맨 뒷줄에 앉아 검은 모자를 더욱 깊게 눌러쓴 채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다. 흑목파. 소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래전 칠성파 시절 그녀는 흑목파와 몇 번이나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있었다. 필리핀을 본거지로 둔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악명 높은 존재였다. 마약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까지 그들의 검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소영은 서진수 일행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 그들의 그림자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진수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소영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들의 뒤를 쫓았다.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그녀는 다급하게 택시 운전사에게 부탁했다. 택시 운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후한 팁을 약속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은 마닐라의 복잡한 시내를 쏜살같이 가로질러 마카티 지역의 최고급 호텔 앞에 멈춰섰다. 서진수와 그의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저도 여기서 내릴게요. 호텔 로비에서 소영은 서진수가 체크인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소영은 곧장 호텔 리셉션으로 다가가 친절한 미소로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방금 들어간 한국인 손님과 같은 층으로 방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같은 층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소영의 정중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15층 1507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512호에 체크인 하셨습니다. 소영은 밝게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온 소영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휘황찬란한 마닐라의 밤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빈민가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위험한 도시였다.
소영은 캐리어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조심스럽게 칼날을 닦았다. 차가운 금속성의 광택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 역시 그 칼날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봉인되었던 백비가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서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감시했다. 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인 몇 명과 은밀하게 만났다. 그들의 거친 태도와 화려한 복장으로 보아 분명 흑목파의 고위 간부들이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굵은 뱀 문신을 목덜미에 새기고 있었다. 흑목파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서진수 일행을 끈질기게 미행했다. 그들은 마닐라 외곽의 한 허름한 창고로 향했다. 소영은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창고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흑목파의 본거지인가? 소영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창고의 외경과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민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위치 확인. 내일 밤. 행동 개시한다. 잠시 후 민철의 답장이 도착했다. 조심하세요, 누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칠성파 출신들 몇 명 필리핀에 있습니다. 소영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이번 일은 그녀 혼자서 끝내야 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소영은 호텔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격렬한 싸움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천천히 음식을 삼키던 소영의 시선이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뉴스에 머물렀다. 부산국제시장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였다. 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뉴스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국제시장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유리창이 깨지고 상품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울부짖는 상인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소영의 가슴이 격렬하게 조여왔다. 그녀가 필리핀으로 떠난 사이 흑도의 다른 조직원들이 시장을 습격한 것이 분명했다. 서둘러야 해. 소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소영은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시장 사람들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은 턱에 깊은 흉터를 쓸었다. 그 흉터는 그녀의 끔찍했던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혹한 징표였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소영은 이미 완전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검은색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살기를 띤 백비의 눈빛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호텔 방을 나서기 전 소영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정육점 박 사장에게였다. 박 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장함이 느껴졌다. 소영 씨,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 흑도 놈들이. 박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씨,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박 사장의 간절한 외침에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게 영희에게 주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전화를 끊은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 깊이 단도를 넣고 굳게 결심한 얼굴로 호텔을 나섰다. 그날 오후 소영은 서진수가 다시 그 외곽 창고로 향하는 것을 멀리서 확인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과 함께였다. 소영은 어둠이 짙게 드리울 때까지 기다렸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림자처럼 창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경비원은 4명.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여러 대였지만 소영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과거 칠성파 시절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망도 수없이 뚫어왔기 때문이다. 소영은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의 뒤로 다가선 소영은 단 한 번의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그를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두 번째 경비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영의 움직임은 마치 어둠 속을 유영하는 그림자처럼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창고 측면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소영은 내부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낡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창고 중앙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진수와 흑목파의 고위 간부들임이 분명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와 수상한 약품 샘플로 보이는 물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소영은 천장 구조물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그녀의 몸은 과거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익힌 완벽한 균형 감각과 민첩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소영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품속의 단도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낼 시간이다. 망설임 없이 소영은 천장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악몽을 영원히 끝내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마닐라의 어두운 창고 안에서 칠성파의 전설 백비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다. 흑목파와 흑도의 악몽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다. 15시간 후 소영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다소 무거웠다. 오른쪽 팔꿈치에는 짙은 멍이 들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고통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굳건한 담담함만이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공항 화장실로 들어간 소영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턱에 새겨진 깊은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소영은 천천히 흐르는 물에 지친 손을 담근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마닐라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은 마치 악몽처럼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어둠으로 가득 찬 창고 안,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성광처럼 번뜩이던 칼날의 잔상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 격렬한 밤이었다. 소영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대로 흑목파와 흑도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제거했다. 오만했던 보스 서진수 역시 그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끝났어. 소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소영은 무심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조직 폭력배들이 다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떠 있었다. 필리핀 경찰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조직 간의 치열한 충돌로 사건을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화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속에는 서진수의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소영은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끄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국의 푸른 산과 들이 빠르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소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잘한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속삭였다. 그들이 계속 있었다면 시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거야.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 소영은 곧장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소영의 작은 닭집 앞에 도착하자 정육점 박사장이 깜짝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소영 씨, 돌아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필리핀 이야기가 나오길래. 소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흑도 놈들이 갑자기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제부터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소영은 무심한 듯 대답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 사장은 소영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잠깐 관광 다녀왔어요. 소영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낡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소영은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소영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칼날을 쥐는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마닐라에서의 격렬했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다시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마닐라에서 흑도 간부들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다 사라지다니. 과일 가게 영희가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와 물었다.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좋은 일이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소영은 말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영희의 남편의 안부를 물었다.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병원에 계세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소영은 능숙한 솜씨로 손질한 닭 한 마리를 비닐봉투에 담았다. 이거 가져가세요. 병원에 계신 남편분께 영양 보충해 드리세요. 영희는 감동한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항상 감사해요, 소영 씨.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아갔다. 흑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상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소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은 소영이 며칠 출장을 다녀온 후 흑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소영의 걸음걸이가 잠시 불편해 보였고 팔꿈치에 희미한 멍 자국이 눈에 띄자 그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묻지는 않았다. 그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묵묵히 소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정육점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영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은 평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뭘요? 소영 씨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을요. 그 험악했던 흑도 놈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소영 씨 덕분이라는 것을.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영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은 제 집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제 가족이고요. 그 말을 남기고 소영은 조용히 도계실로 향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연 소영은 그 안에 담긴 단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소영은 단도를 손에 쥐고 아무도 없는 시장 뒤편으로 나섰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가 인적이 끊긴 외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조심스럽게 단도를 그 안에 넣었다. 하얀 백조 문양이 새겨진 날카로운 칼날이 차가운 흙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제 진짜 끝이야. 소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백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흙을 덮고 돌아서는 소영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윤소영은 이제 그저 평범한 국제시장의 닭집 사장일 뿐이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난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윤소영 씨 되십니까? 한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형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에 흑도 사건의 보스인 서진수 씨를 만나신 적이 있으시더군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저희 시장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진입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시장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진수 씨가 마닐라에서 사고를 당한 그날 윤소영 씨는 뭘 하고 계셨죠? 바로 그때였다. 정육점 박 사장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소영 씨는 그날 닭 수급 문제 때문에 종일 가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옆에서 과일 가게 영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평소에 소영 씨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과일 좀 갖다 드리러 갔었는데 박 사장님과 함께 생닭을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자신들도 그날 소영을 봤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다급한 표정의 또 다른 형사가 뛰어들어와 치조하던 형사에게 말했다. 윤소영 씨의 여권에는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민철의 완벽한 신분 세탁 덕분에 남겨지지 않은 기록이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며 황급히 가게를 나섰다. 가게 앞에는 박 사장, 영희, 젓갈가게 순이, 약국 김할머니,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영 씨.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괜찮으세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를 위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약국 김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은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고였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 이제 가게로 돌아가요. 장사해야죠. 박 사장이 밝게 외쳤다. 경찰이 떠난 다음 날 소영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찾아오기 전 조용한 시장에서 홀로 닭을 손질하는 시간은 소영에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평화로움 속에 어제 일의 벅찬 감동이 함께 느껴졌다. 소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하며 어제의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렸다. 경찰들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흑도와의 연관성을 캐묻던 긴장된 순간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시장 상인들이 하나같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었다. 그날은 생닭 수급일이었어요. 소영 사장님은 종일 가게에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다. 칼날이 능숙하게 닭의 뼈를 가르며 익숙한 소리를 냈다. 소영은 잠시 칼질을 멈추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완벽한 손놀림, 정확한 칼질. 이것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다. 보호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비로소 그녀도 이 작은 시장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벅찬 소속감이었다. 오전이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의 발걸음도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둘씩 소영의 가게 앞으로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영 씨. 약국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파스와 진통제예요. 어제 경찰서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서요. 소영은 멍하니 봉투를 받아 들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마음에 쉬이 말을 잇지 못했다. 몸 잘 챙기세요. 김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영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이 김할머니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젓갈가게 순이가 소영의 가게로 들어왔다. 소영 씨, 이거 제가 먹는 관절약이에요. 매일 닭 손질하시느라 관절 많이 안 좋으시죠?
이거 꼭 챙겨 드세요. 순이 역시 작은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소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순이 역시 김할머니와 똑같은 따뜻한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오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상인들이 소영의 가게를 찾았다. 과일 가게 영희는 몸에 좋은 홍삼 캡슐을 건넸고 정육점 박 사장은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음료를 내밀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다. 고마워요. 소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을 외톨이처럼 살아왔던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들은 하나둘씩 소영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따뜻한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작은 점심 파티가 벌어졌다. 소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육점 박 사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영 씨가 우리를 위해 한 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험악한 흑도 놈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요. 옆에서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정말 감사해요, 소영 씨. 박 사장은 푸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국제시장은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에요. 우리끼리 모르는 게 없죠. 소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칠성파의 전설로 살아가던 그 모진 시절에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강인한 그녀가 이 순간 따뜻한 사람들의 진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소영 씨.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은 김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우리는 소영 씨 편이에요. 항상. 그 순간 소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단단한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는 듯한 벅찬 감동이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비로소 자신이 속한 곳,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조용히 도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다. 소영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국제시장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과거를 숨기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은 채 차갑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국제시장의 작은 닭집 사장 윤소영이다. 턱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팔목의 백조 문신 역시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이 아닌 그녀가 험난한 세월을 꿋꿋하게 걸어왔음을 보여주는 훈장과 같은 상징이 되었다. 흉터는 남지만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